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재호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계약 쉽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스마트 계약은 자판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펜이 나오고 음료가 나온 자판기가 아니라 인터넷,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자판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에 기록된 어떠한 그 규칙이 있죠.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무언가를 넣으면은 음료수 같은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오는 그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판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스마트 계약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할 때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약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지킬지 안 지킬지 우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죠. 계약을 하고서 우리가 이걸 지키겠다 해놓고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는 보증기관이라는 제3자를 둬가지고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근데 스마트 계약에서는 이런 중간에 보증기관이 없이 블록체인에서 바로 계약이 실행되고 완결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없는 이만큼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한 스마트 계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자기주권적, 글로벌, 디지털 가치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블록체인에선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위에서는 디지털 가치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스마트 계약을 여기 블록체인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기주권적이라는 뜻은 스마트 계약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주체가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글로벌이라는 의미는 이 스마트 계약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아니면은 국가 특정한 국가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전 세계 어느 곳인지 다 적용이 되는 글로벌한 거래, 글로벌한 계약, 글로벌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스마트 계약은 우리가 그냥 특정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스마트 계약에서는 디지털 가치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지 음료가 나오죠. 그때 자판기도 가치가 들어가고 무언가 다른 가치가 나오는 것,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스마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계약을 수행할 때 어떠한 가치를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혹여 가치를 안 넣는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에서는 수수료라는 특정한 규칙이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조금이나마 가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무언가 또 다른 가치를 가진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가치는 디지털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두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제3자가 써주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죠. 스마트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작성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상 중에서는 개발자라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거죠. 그럼 개발자가 무언가 스마트 계약을 작성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그 올리는 작업은 채굴자 혹은 검증자라는 사람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올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이게 진행되면은 이더리움을 수수료 명목으로 약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채굴자들이 아니면 검증자들이 블록체인에 올리고
블록체인에서 이 스마트 계약을 저장을 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이 스마트 계약, 내가 원하는 계약을 호출을 합니다. 이 계약이 마음에 들어. 난 이 계약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 계약을 나는 이러이러한 명령어, 이러이러한 옵션들을 가지고 수행을 할 거다 라고 블록체인에 명령을 보냅니다. 이 역시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거 역시 채굴자 혹은 검증자가 중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블록체인에 그 명령어가 넘어가서 블록체인의 상태, 즉 우리의 잔고라든지 아니면 토큰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바꾸고 우리는 그 블록체인에 나온 결과물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큰입니다. 근데 그냥 토큰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표준화된 토큰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ERC20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소를 좀 이용해 보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ERC20은 이더리움에서 토큰 발행의 표준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에서 어떠한 디지털된 가치를 표준화된 토큰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ERC721, 즉 NFT에 관련된 표준 스마트 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가치를 블록체인에 올리고 거래하고 전송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스마트 계약 예시로 2017년에 한창 유행했던 지금도 종종 하는 ICO라는 것이 있습니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즉 초기 코인 판매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역시 스마트 계약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사용자 혹은 투자자는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투자자, 그 개발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개발하는 프로덕트는 이러한 ICO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라가 있어, 스마트 계약에 올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는 그 스마트 계약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이 토큰이라는 프로젝트는 1이더에 몇 개야 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우리는 나는 몇 개 사야겠어 하고 그만큼의 이더리움 혹은 다른 토큰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정해진 스마트 계약에 정해진 규칙대로 우리는 토큰을 받는 거죠. 이 역시 즉각 중간에 누군가 보증자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의 또 다른 예시는 한창 유행했던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디파이라는 것입니다. 디파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Decentralized Finance, 분권화된 금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존의 거래를 보면은 거래소가 있죠. 중간에 누군가 매개해주는 그런 거래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에서 특수한 기술, 특수한 코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1대1 P2P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스마트 계약의 아주 놀라운 확장성인 거죠. 우리는 처음에 코인을 발행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ICO라는 걸 통해 가지고 코인을 판매하는, 즉 발행뿐 아니라 이거를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이미 판매되고 발행된 코인들을 서로 교환하는 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고도 앞에서 잠깐 언급한 NFT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언가 특수한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랜덤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스마트 계약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수료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한 2018년 초에 크립토키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거의 최초의 NFT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한층 인기를 끌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즉 이거를 빨리 실행하고자 더 많은 비용을 내기 시작하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수료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과 함께 이더리움도 점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계약의 또 다른 단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단점 중 하나인데요. 바로 버그입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있다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스마트 계약에도 버그가 있습니다. 일례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사건으로 더 다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더리움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벌어졌는데 이것이 스마트 계약의 버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해커가 버그를 발견하고서, 그리고 이 스마트 계약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투자한 이더리움을 빼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이거는 버그였기 때문에 되돌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나 들어보셨을 만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곳에서는 버그 역시 스마트 계약의 일부다 라고 하면서 이 훔쳐간 토큰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를 계기로 이더리움이 두 개로 나뉘게 되었죠. 어떤 것이 옳은지 저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거 역시 스마트 계약의 버그라는 기술적 단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고 조금은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 계약은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개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고서 스마트 계약이 이 세 개를 뒤집어 엎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우리 세계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금융을 뒤집어 엎고 있고요. 디지털 가치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NFT 통해서는 예술을, 게임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지도는 사실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퍼뜨렸던, 홍보를 했던 지도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해양, 해외 이런 데 있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던 지도이죠. 스마트 계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핫해지자 오징어 게임에 기반한 NFT가 나오고, 그리고 토큰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기였는데 아닌 것도 있었죠. 오징어 게임 NFT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 강국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계약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잠재력, 강점을 아주 강력하게 살려줄 그런 유용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여기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